서울의 심장부 명동의 밤은 꺼지지 않는 너네 강물처럼 화려했지만 그 강물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은 도시의 그림자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초겨울의 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고 바람은 버려진 박스 조각들을 나뒹굴게 했다. 깨진 가로등 아래 낡은 방수 점퍼의 후드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다니는 도시의 유령 중 하나처럼 보였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한때는 고귀한 무예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으나 지금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긴 채 거리를 배회하는 자였다. 그의 무감각해 보이는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빗줄기 사이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명백히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한 여자가 급하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부산을 기반으로 한 거대 기업의 젊은 상속녀 김가은이었다. 값비싼 트렌치코트와 반짝이는 구두는 그녀가 이 골목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아니, 김 이사님, 그 계약은 그렇게 진행할 수 없어요. 제가 서울에 온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골목의 양쪽 입구를 검은색 세단 2대가 동시에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김가은을 향해 다가왔다. 김가은 씨 맞으시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누구시죠? 길 비켜요. 개은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지만 등은 이미 차가운 벽돌담에 닿아 있었다. 권지혁 도련님께서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사고가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 사고라는 단어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사내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김가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훈련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빗속에서 나지막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 나죠.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다. 후드를 뒤집어 쓴 행색이 남루한 남자가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몰골은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뭐야, 이 거렁뱅이는 꺼져. 죽기 싫으면. 한 사내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의 주먹이 민준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공간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개왁. 비명소리는 짧았다. 민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중심부로 파고들어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렸다. 손바닥으로 명치를 치고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그의 동작에는 화려함 대신 오직 효율적인 파괴만이 존재했다. 남은 사내들은 동료가 종잇장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민주는 마지막 사내의 목을 잡아 벽에 내리꽂았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사내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은 10여 초 만에 끝났다. 김가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건장한 사내들이 빗물 속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을 구해준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쓰러진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손을 바지에 툭툭 털어낼 뿐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개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민주는 대답 대신 후드 속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잠시 훑어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잠깐만요. 성함이라도. 김가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때였다. 민준의 발걸음이 멎었다. 그의 초인적인 청각이 멀지 않은 다른 골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총성을 포착했다. 단순한 권총 소리가 아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전문가의 총성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쁜 숨소리와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민주는 김가은의 외침을 뒤로하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곳은 더욱 깊고 어두운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 더미 옆에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국정원 NIS의 최정예 요원이자 대테러 팀장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검은색 전술 슈트는 여러 군데 찢겨 있었고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빗물에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오늘 밤 흑룡해역의 HA 롱후이, 이 비밀 무기 밀매 현장을 덮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보는 미끼였고 그녀의 팀은 완벽한 매복에 걸려들었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팀원들은 흩어졌고 그녀는 치명상을 입은 채 이곳까지 도망쳤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힘겹게 권총을 겨눴다. 누구냐? 하지만 그녀의 손은 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강민주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죽음의 문턱에 선 여자. 그런데 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냄새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운을 감지했다. 차갑고도 순수한 기운. 그것은 그의 스승이 말했던 지독한 혈화인, 애시에후어인의 저주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순수한 음기, 인치였다.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찾아 헤매던 극도로 희귀한 수num지체 춘인치티의 소유자였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는 한서연의 복부 상처 위에 손을 올렸다. 지금 그녀를 구하지 않으면 그녀는 죽는다. 그리고 그가 찾던 첫 번째 희망도 사라진다. 민준이 눈을 감자 그의 손바닥에서 따뜻하고 옅은 황금색 기운이 흘러나와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의 내공 생명의 근원이었다. 기운이 들어가자 찢어진 장기가 기적처럼 봉합되기 시작했고 멎어가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했다. 케어허. 그러나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는 끔찍한 대가를 요구했다. 민준의 몸속 깊은 곳 단전에 봉인되어 있던 혈화인이 그 반작용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다른 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전신이 용광로에 던져진 듯한 고통이 몰아쳤다. 피부 아래로 붉고 검은 기운이 실핏줄처럼 타오르며 그의 이성을 잠식하려 했다. 이것이 20년 전 그의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들이 어린 그에게 심어놓은 지옥의 낙인이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한서연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음기가 그의 손을 타고 들어와 불타는 듯한 혈화인의 기세를 거칠게 억눌렀다. 완벽한 치료는 아니었지만 지옥불 같던 고통이 견딜 만한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민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그녀를 살렸고 동시에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이런 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김가훈이 불렀거나 총격전을 감지한 경찰일 것이다. 민주는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한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제 죽음의 기색이 사라져 있었다. 민주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섬세한 배곡으로 만들어진 작은 비녀 잔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그는 무슨 생각에선지 그 고풍스러운 비녀를 그녀의 전술 조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주었다. 자신도 모르는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민주는 다시 빗속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무장한 NIS 요원들과 경찰들이 골목을 덮쳤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한서연 팀장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김가훈은 담요를 두른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는 방금 전의 상황을 보고받고 떨고 있었다.
찾아요. 개은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그 남자. 그 골목에 있던 거지 행색의 그 남자. 명동의 모든 CCTV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를 찾아내요. 그가 누구든 나는 그에게 빚을 졌어. 김가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부산 앞바다의 태풍처럼 강력한 호기심과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강민준이 느낀 안도감은 일시적이었다. 한서연의 수num지체 춘인찌티가 혈화인 예화인의 폭주를 잠재웠지만 그것은 거대한 화산의 분화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했다. 그의 단전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낙인이 용암처럼 들끓으며 다음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의 말대로 7개의 순수한 음기, 인치가 모여 거대한 진. 젠을 이루지 않는 한 그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주로 인해 그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마치 나침반이 자성을 띠듯 도시 반대편에서 희미하게 공명하는 또 다른 음기의 흐름을 감지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어쩌면 그 이상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는 한강을 건넜다. 낡은 노동자의 걸음걸이로, 그러나 지체 없이.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대한민국의 부와 욕망이 집결된 곳 강남이었다. 화려한 슈퍼카들이 굉금을 내며 거리를 질주하고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그보다 더 화려한 건물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명동의 뒷골목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강민준은 투명 인간이었다. 다만 이곳의 사람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경멸하기에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감각이 이끈 곳은 강남에서도 가장 호화롭고 비밀스러운 클럽, 엘리시움, 이 앞이었다. 철옹성 같은 입구에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손님들을 선별하고 있었다. 민준은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2개의 선명하고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 시각 엘리시움의 가장 깊숙한 VVIP 룸, 이곳의 주인이자 강남의 여왕이라 불리는 백수진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화장과 몸의 곡선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는 그녀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이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군주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천마그룹의 망나니 황태자 권지혁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백수진 씨, 왜 이렇게 빳빳하게 굴어?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권태만 회장님께서는 그저 우리 사이가 친구처럼 가깝길 바라실 뿐이라고. 권지혁이 술병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이 클럽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었다. 흥룡회의 그림자를 등에 업고 강남의 밤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수작이었다. 권지혁 씨. 수진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여긴 제 사업장입니다. 더 이상 추태를 보이기 전에 제 경호원들이 손수 모셔다 드리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만. 내 경호원 한치. 권지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나한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잊었나. 그는 옆에 있던 술병을 집어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최고급 크리스털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룸 안에 음악이 멎었다. 권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진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내가 정말 이 강남의 주인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가지신 분이야. 그의 경호원들이 즉각 백수진의 부하들을 제압하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권지혁이 그녀를 끌어당기며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그들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빗물과 흙먼지로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의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정문이 아닌 기운을 쫓아 들어온 주방의 서비스 입구를 통해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다. 방 안이 모든 시선이 이 이질적인 침입자에게 쏠렸다. 뭐야. 이 새끼는 당장 이 거렁뱅이를 끌어내지 않고. 권지혁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쳤다. 권지혁의 전문 경호원 2명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들은 명동의 잡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으로 단련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민주는 그들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경호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는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두 번째 경호원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졌다. 민주는 그들의 공격성과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값비싼 가구와 대리석 바닥에 처박았다. 무술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해체 작업에 가까웠다. 소라는 순식간에 끝났다. 민주는 분노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권지혁의 바로 앞에 섰다. 민주는 권지혁을 때리지 않았다. 그저 빗물에 젖은 후드 아래에서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인간적인 감정 대신 거대한 맹수 앞에 먹잇감을 보는 듯한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나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어진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흑룡회의 후계자이자 천마그룹의 황태자가 일개 노숙자에게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백수진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극도로 침착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정예 경호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얼어붙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정돈하며 일어섰다. 권지혁 씨, 아무래도 오늘은 손님이 너무 취하신 것 같군요. 이만 돌아가 주시죠. 모욕감으로 온몸을 떠는 권지혁이 민준과 수진을 번갈아 삿대질했다. 네요. 너희 둘 다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다. 감히 날 건드려. 이 거지 새끼, 내가 반드시 찾아서 내 놈의 사지를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백수진 너도 끝이야. 그는 남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룸을 뛰쳐나갔다. 룸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백수진이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감사를 표하는 대신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고맙군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보통 내기가 아니네. 바로 그때 룸 안쪽의 가장 비밀스러운 방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여자가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급히 걸어 나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방금 엄청난 소리가 났는데.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이자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배우 이채원이었다. 이채원이 나타나는 순간 강민주는 숨을 멈췄다. 방금 전 권지혁을 상대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렬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순수한 음기, 그것도 2개.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의 백수진, 그리고 그녀와는 다르지만 맑은 물처럼 깊은 기운의 이채원. 2개의 기운이 가까이 공명하자 다시 들끓기 시작했던 그의 혈화인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급속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2 여자의 곁에 있어야만 한다. 그의 생존과 복수는 이들에게 달려 있었다. 이채원은 난장판이 된 룸과 그 중심에 서 있는 더러운 행색의 강민준을 보고 겁에 질린 눈치였다. 그러나 백수진은 달랐다. 그녀는 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위험한 남자.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는 이런 위험함이 필요했다. 권지혁은 빈말로 협박하는 놈이 아니었다. 당신. 수진이 입을 열었다. 강해. 아주 위험할 정도로. 그런데 꽤 일자리가 필요해 보이는군. 마침 내 경호원들이 이렇게 쓸모없다는 게 증명됐으니 빈자리가 하나 생겼네. 어때요? 권지혁은 약속을 지키는 놈이라 분명 다시 찾아올 거거든. 그것은 보답이자 동시에 이 강력하고 불가해한 존재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여왕의 제안이었다. 강민주는 얼음 같은 눈의 백수진과 선글라스 뒤에 숨어 불안에 떠는 이채원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클럽 직원들은 자신들의 여왕이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서 기어나온 듯한 남자를 개인 경호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백수진은 민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지시했다. 조용히. 그리고 내 곁에 있어. 같은 시각 엘리시움을 떠난 권지혁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서 격분하여 소리치고 있었다. 그 거지 새끼 당장 찾아내. 내가 직접 죽일 거야. 그리고 언론사에 준비하라고 한 거 당장 터뜨려. 백수진 그년이 집까짓게 뭐라고 감히 지 절친인 그 배우 나부랭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고. 이채원 스캔들 지금 당장 풀어. 전화가 끊겼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한 언론사 간부의 문자 메시지가 떴다. 이채원 스캔들 1단계 기사 송고 준비 완료. 24시간 내 전국 포털 메인 장식 예정입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권지혁의 보복은 소리 없는 쓰나미처럼 덮쳤다. 백수진이 이채원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온 평창동의 은밀한 안가. 애인자는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되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드론 그리고 광기 어린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빌라를 포위했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그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속보. 국민 첫사랑 이채원, 강남클럽 여제와 충격적 동거. 미스터리한 경호원 남성은 누구? 권지혁이 유포한 사진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클럽에서 빠져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채원이 백수진의 차에 타는 모습은 마치 은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증거처럼 포장되었다. 기사는 이채원이 순진한 이미지를 무기로 스폰서를 두고 있으며 백수진이 그 배우라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이채원은 태블릿 PC를 든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마비된 상태였다. 광고 계약 해지 통보가 실시간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10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가 단 몇 시간 만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백수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 역시 빗발치는 전화를 처리하느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었다. 권지혁이 YJ 미디어를 움직였어. 저긴 흥룡회 자금이 직접 들어가는 곳이야. 내가 가진 라인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완전히 칼을 뽑았군.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내 인생 끝났어. 이채원이 결국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민주는 여전히 창가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이틀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어떠한 흐트러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두 여인의 곁에 머무는 동안 그의 몸속 혈화에는 기분 좋게 잠잠해져 있었다. 그는 두 여인의 절망적인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백수진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던 곳에서조차 거절의 의사를 통보받자 그녀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질 듯한 기세로 내려놓았다. 그때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꺼낸 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투박한 2G 폴더폰이었다. 두 여자가 경악과 의아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시대착오적인 물건으로 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 민주는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재혁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이했다. 나다, 형. 같은 시각 여의도 미디어 그룹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거대한 회의실에서 냉혹한 표정의 젊은 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여의도의 용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언론계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쥐고 흔드는 실세 윤재혁이었다. 회의 도중 울린 낡은 벨소리에 모든 임원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의 개인 직통 라인. 그 누구도 감히 그 전화를 울리게 할 수 없었다. 윤재혁은 임원들의 보고를 손짓으로 중단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차갑던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긴장과 경외감으로 굳어졌다. 형님이십니까 지금? 서울에 계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YJ 미디어. 민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이어졌다. 내가 보호하는 사람을 건드리고 있다. 배우 이채원. 윤재혁의 혈관이 차갑게 식었다. YJ 미디어. 권지혁이 가지고 노는 더러운 나팔수.
감히 그 쓰레기들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하늘 같은 존재인 형님의 사람을 건드렸다. 그 쓰레기들이 감히 형님 10분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반분. 민주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여전히 울고 있는 이채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백수진을 향해 무심하게 말했다. 곧 해결될 거다. 그 후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이 뒤집혔다. YJ 미디어가 송출한 모든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서 동시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버에서 삭제되었다. YJ 미디어 홈페이지는 트래픽 과부하로 다운되었고 동시다발적으로 국세청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죄목은 탈세 주가 조작 그리고 불법 로비. 이채원을 비난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이채원이 지난 5년간 아무도 모르게 소암 환자들에게 익명으로 수십억을 기부해왔다는 선행이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터져나왔다. 권지혁과 YJ 미디어가 더러운 기업 사냥을 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 기사가 모든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백수진의 클럽에서 벌어진 일은 술에 취한 권지혁의 추태에서 두 여성을 구한 의문의 경호원의 영웅담으로 바뀌어 있었다. 1시간 만에 이채원은 추락한 스타에서 거대하게 세력에 맞선 꿋꿋한 피해자이자 선행의 아이콘으로 격상되었다. 대중의 동정 여론과 응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백수진과 이채원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스캔들을 덮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론을 재창조하고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며 피해자를 성녀로 만드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힘이었다. 백수진은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창가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디어 위기가 기적처럼 해결된 바로 그 순간 더 절박한 위기가 닥쳤다. 이채원의 휴대폰이 다시 광적으로 울렸다. 그녀의 언니였다. 채원아, 큰일 났어. 우리 조카. 우리 애가 쓰러졌어. 병원에서. 위독하대. 이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하나뿐인 조카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며 모든 기능을 멈추는 불치병이었다. 이채원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백수진이 즉시 차키를 챙겼다. 가자. 서울대병원이지. 그때 민준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이채원의 언니가 보낸 아이의 진단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진단서의 증상들을 빠르게 훑었다. 이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어. 가려서 뭐. 무서운 소리예요. 지금 당장 가야. 이건 백혈병이 아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기 한치가 신맥. 신모를 막아 기혈이 모두 얼어붙은 거다. 현대의학이 이걸 병으로 볼 뿐 이건 저주에 가까운 침식이야. 아이를 데리고 날 따라와. 그들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이는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는 절규하는 이채원의 언니를 무시하고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 A를 살리고 싶으면 날 믿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북촌의 한 고택이었다. 간판 하나 없는 그곳은 대통령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전설적인 한해 한이하 은자성의 인재성이 박시후 원장의 개인 진료실이었다. 백수진의 인맥 덕분에 겨우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박시우 원장이 위독한 아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백 대표, 이건 천명 티안밍이요. 이미 아이의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 내 힘으로는 당신은 못하지. 민준이 아이를 안은 채 그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당신의 침실 첸시을 빌려주시오. 박시우의 눈썹이 분노로 치켜 올라갔다. 감히 어느 젊은 놈이 이 신성한 장소에서 죽음을 논하는가. 젊은이 생명은 장난이 아니네. 이 아이는 이미
아이 사명혈 심잉쉐 이 다치고 있어. 10분 안에 막지 못하면 신선이 와도 죽어. 이로는 알고 있겠지. 구경만 할 텐가. 박시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명혈. 그 단어는 이미 맥이 끊긴 고대 의서에나 존재하는 자신들의 시조만이 언급했던 전설 속의 혈자리였다. 그는 홀린 듯 길을 비켜주었다. 살균된 침실. 민주는 아이를 침상에 눕혔다. 그는 박시우의 최고급 침통에서 몇 개의 기다란 은침 인젠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술이 아니었다. 예술이자 폭력이었다. 그의 손은 보이지 않는 잔상을 그리며 아이의 혈도를 정확히 찔렀다. 침을 찌르고 비틀고 튕겼다. 꽂힌 침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고주파로 진동하며 웅궁거리는 기이한 소리를 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시우 원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천문신침 티안먼신전. 어찌 당신이 이 침법을, 그것은 자신들의 의술 분파가 갈라져 나오기 전 본가 벤자의 시조만이 사용했다는 전설 속의 신기 셴치였다. 오직 직계 후계자만이 전수받는다는 바로 그 침법. 민주는 마지막 침을 아이의 신마에게 꽂고 자신의 내공을 은침을 통해 불어넣었다. 황금색 기운이 폭발적으로 아이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얼어붙은 한기를 산산조각 냈다. 개어헉. 아이가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격렬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팔았던 입술에 순식간에 붉은 혈색이 돌아왔다. 민준이 침을 뽑아내자 은침 끝에는 검고 얼어붙은 잔해들이 묻어나왔다. 아이는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정상적으로 숨을 쉬며 눈을 떴다. 이채원과 언니가 아이에게 달려가며 오열했다. 백수진은 이 모든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무술 고수도 엄청난 인맥을 가진 자도 아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였다. 약간의 땀을 흘린 민준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의학계의 전설이자 수많은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이 무릎 꿇고 애원해도 만나주지 않던 노 라오명의 박시우 원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의 가장 깊은 전통절을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리산 남분한 부분가펜. 자이 제자 박시우 감히 본가 변자 이 직계 계승자이신 사형 식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우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사형, 선배 제자 이채원과 백수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남루한 행색의 경호원이 전설적인 박시우 원장의 사형이라고. 강민준의 비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해처럼 더욱 깊어졌다. 전설적인 명예 박시우가 무릎을 꿇고 사형이라 부른 사건 이후 백수진의 평창동 안가는 기묘한 평화와 팽팽한 긴장감이 공존하는 성격이 되었다. 이채원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조카와 함께 안개 머물며 민준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냈고, 백수진은 이 불가이한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계산하며 그를 주시했다. 민준은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두 개의 강력한 수놈지체 춘인지테이가 지척에 머무르자 그의 몸속 혈화인 제후어인은 마치 겨울잠에 든 뱀처럼 고요했다. 이것은 그가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육신이 편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외부인의 방문으로 깨졌다.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한 여자가 빌라의 문을 통과했다. 백수진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여자는 품에서 국정원 NIS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전술복이 아닌 날카로운 슬랙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기운은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백수진 씨. 한서연이 강남의 여왕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밤의 세계와 낮의 법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당신을 체포하러 온 건 아니니 경계 풀어요. 이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라 입을 막았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대테러 팀장이었다. 한서연은 백수진을 지나쳐 방 안의 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창가에 선 강민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백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그날 밤 민준이 그녀의 조끼에 넣어주었던 고풍스러운 백옥 비녀가 들어있었다. 이 비녀. 한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조선 왕실의 특정 가문에만 하사되던 물건. 현재는 유실되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유물이죠. 내가 깨어났을 때 이게 내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추적하자 모든 기록이 20년 전 그날 멸문한 한 가문에서 끊겼죠. 그녀가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김가훈을 구했고 이채원 씨의 스캔들을 막았으며 날 살렸어. 그리고 당신은 이 비녀의 주인이야. 대체 누구죠? 백수진과 이채원도 숨을 죽인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세 명의 여자, 세 개의 수놈지체. 그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 남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휴. 민준의 몸이 격렬하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혈화인이 마치 세 개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의 스승은 7개의 음기를 모으라고 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의 강력한 음기가 한 곳에 모였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폭제였다. 세 여인의 순수한 음기는 잠자던 저주를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자극하여 강제로 깨워버린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포효했다. 그의 전신 피부 아래로 검붉은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타올랐다. 주변의 공기가 왜곡될 정도로 엄청난 열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세 여자는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들의 생명력이 저 남자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오싹한 냉기였다. 무서운 일이야. 백수진이 소리치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열기에 파동에 튕겨져 나갔다. 민준의 눈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세 여자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상태가 이상해. 단순한 발작이 아니야. 고도의 훈련을 받은 한서연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권총을 꺼내려다 멈췄다. 이것은 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이채원은 연기자가 가진 극도의 공감 능력으로 그의 절망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가까이 가면 위험해. 백수진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 자신도 민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의 폭주하는 기운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이 팽창했다. 안 돼. 한서연이 결단을 내리고 몸을 날려 그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얼음에 댄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기운이 그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백수진 역시 망설이다가 반대쪽 팔을 잡았다. 이채원도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들이 그에게 닿는 순간 세 여자는 동시에 그의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이 본 것은 불타는 지옥이었다. 거대한 한옥이 불타고 있었다. 검은 용의 가면을 쓴 자들이 그의 부모님을 무참히 베어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였던 강민준을 붙잡았다. 어둠 속에서 리더로 보이는 자가 웃었다. 그는 아이를 죽이는 대신 아이의 단전에 검붉은 저주의 씨앗, 혈화인을 심었다. 죽는 건 너무 자비롭지. 넌 네 가문의 몰락을 기억하며 영원히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라. 네가 강해질수록 이 불은 네 심장을 먼저 태울 것이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고문이었다. 20년간 이어진 절규였다. 세 여자는 그 고통과 슬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 모든 것을 억누르는 처절한 고독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미스터리한 구원자나
경호원으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짊어진 채 홀로 싸워온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를 현실에 붙잡아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준의 의식은 과거의 지옥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지리산 천왕봉. 백발의 스승 천무티안 우진인이 눈보라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닌 영적인 교감이었다. 민준아. 음기들이 예상보다 빨리 모였다. 봉인이 불안정해졌다. 저들은 너를 유인하기 위해 더 큰 덫을 놓고 있다. 권태만은 이미 네가 서울에 있음을 안다. 스승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 직접 울렸다. 곧 열릴 자선연회. 그것은 축제가 아니다. 흥룡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너의 처형대다. 권태만도 그리고 네가 찾는 모든 것의 끝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네가 그 불에 삼켜지리라. 너의 복수도 너의 생명도 그날 밤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가 끊겼다. 평창동 빌라. 강민준을 휘감던 검붉은 기운이 서서히 잦아들며 그의 몸속으로 다시 봉인되었다. 지옥 같던 포효가 멎었다. 민준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와 고통을 함께 나눈 세 여인이 기진맥진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한 남자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가 되었다. 강민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붉은 기운은 사라졌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남루한 노동자의 공허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군의 냉혹하고 날카로운 결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지친 세 여인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는 새로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만, 그리고 자선연회. 한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국정원에서 몇 년째 그 연회에 잠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겉으로는 자선사업이지만 실상은 흥룡회, 수뇌부 전체가 모이는 연례 총회니까. 백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게도 초대장이 와 있지. 권지혁이 마지막 모욕을 주기 위해 직접 보냈더군. 강민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숨어 다니던 시간은 끝났다. 잘 됐군.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거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위선과 부가 총집결하는 밤. 서울 다이너스티 호텔의 에메랄드 홀에서 열리는 연례 자선 가라는 그 정점이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수백억 원대의 기부금이 오가는 이 행사는 그 이면에서 권력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전쟁터이기도 했다. 홀 입구 레드카펫. 백수진의 검은색 부가치가 멈춰 섰다. 강남의 여왕. 백수진이 얼음처럼 차갑고 매혹적인 드레스 차림으로 내리자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뒤이어 언론의 폭풍을 이겨내고 불굴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이채원이 천사 같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은 그녀에게 열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내렸다. 더 이상 남루한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백수진이 준비한 어떤 장식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맞춤 정장. 넥타이조차 매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태세였다. 그는 정장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정장이 그의 기세를 감히 억누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거지의 눈빛을 한 왕의 모습이었다. 제호 남자는 누구지? 이채원과 백수진을 동시에 에스코트하다니. 화제의 그 영웅 경호원인가? 밤의 여왕, 낮의 천사. 그리고 그 둘을 지키는 미스터리한 수호자. 세 사람의 등장은 갈라의 시작부터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 안. 수백 명의 정치인, 재벌 총수, 셀러브리티들이 거짓된 미소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기운, 연회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거대한 악의 이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기들 오셨군. 홀 한가운데서
권지혁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뿐만이 아니었다. 권태만 회장의 보호 아래 서울의 어두운 이권을 나눠 먹는 4대 문벌, 사이 다문파, 즉 4대 암흑가 재벌의 후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이방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 모인 늑대 무리였다. 권지혁이 과장되게 박수를 치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홀의 모든 시선이 즉각 집중되었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조합이군. 아직도 여왕 행세 중인 백수진 씨,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나로 기적처럼 살아난 이채원 씨, 그리고 당신. 그의 시선이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찬 채 강민준에게 향했다. 영웅 보디가드 납셨네.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하나. 여자 등이나 빨아먹고 사는 제비. 제비님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장값은 둘 중 누가 내줬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홀 안에 모든 대화가 멎었다. 권지혁. 백수진이 분노를 억누르며 나섰다. 내 놈의 아비 앞에서도 그렇게 짓거릴 수 있나. 그는 우리의 손님입니다. 이채원 역시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맞섰다. 손님. 다른 가문의 후계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초대 명단에 없는 쓰레기일 뿐이지. 정장을 입는다고 거지가 귀족이 되나. 여긴 네가 있던 뒷골목이 아니야. 네 자리를 알아야지. 모욕이 빗발쳤다. 그러나 민주는 두 여자를 가볍게 손으로 막았다. 그는 그저 권지혁을 바라볼 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 완벽한 평온함이 권지혁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자신의 모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었다. 조하, 손님 대접을 원한다 이거지. 권지혁은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무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기다려. 저놈을 그냥 쫓아내는 건 너무 시시하지.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홀의 가장 앞 메인 스테이지를 가리켰다. 모든 테이블에 상석홀 전체를 조망하는 그곳에 단 하나의 화려한 의자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오늘 행사의 주최 측인 종일그룹, 종일 그룹의 회장이 그들의 가장 존귀한 손님을 위해 비워둔 누구도 감히 앉을 수 없는 명예의 좌석 어너싯이었다. 권지혁이 그 의자를 가리켰다가 다시 민준 앞의 바닥을 가리켰다. 제호 자리는 진정한 귀족 종일그룹에 숨겨진 은인을 위한 자리다. 너 같은 벌레는 네 자리를 알아야지. 그가 민준의 발 아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클럽에서 내게 기어오른 것을 사죄해. 그리고 내 구두를 핥아라.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주방에서 남은 음식이라도 먹게 해주지.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서울의 모든 명사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공개 처형이었다. 백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채원은 숨도 쉬지 못했다. 홀 반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연 그녀는 NIS 요원으로서 공식 파견되어 있었다. 의 손이 핸드백 속 무정이 위로 올라갔다. 부산의 재벌 김가운 역시 할아버지인 종일그룹 김 회장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할아버님, 저 사람은... 김 회장은 그러나 손녀의 말을 막으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무대를 지켜볼 뿐이었다. 홀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순간 강민주는 바닥을 보지 않았다. 그는 저 멀리 무대 위의 화려한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경멸도 분노도 아닌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좋은 의자로군. 그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당황한 권지혁을 그대로 지나쳤다. 그를 막아서려던 경호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손도 대지 못했다. 그는 홀을 가로질렀다. 메인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계단을 망설임 없이 올랐다. 홀 전체가 숨을 삼켰다. 음악이 멎었다. 강민주는 모든 테이블의 최상석, 감히 아무도 앉을 수 없던 그 명예의 좌석 앞에 섰다. 그는 의자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가장 오만한 자세로
등을 깊게 기대고 한쪽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 홀 안에 모인 수백 명의 대한민국 엘리트들을 마치 자신의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왕처럼 완벽하게 고요한 표정으로 응시했다. 정적이 깨지고 홀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이것은 모욕을 넘어선 신성모독이었다. 이것은 행사의 주최자인 종일그룹은 물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명문가의 뺨을 후려친 행위였다. 저 미친 새끼가 권지혁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격렬한 분노로 검붉게 변했다. 그는 곧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 죽었구나. 넌 이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감히 김 회장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장. 당장 저놈을 끌어내. 내가 저놈의 사지를 여기서 찢어 죽일 거다. 사대문벌의 후계자들 역시 환호성을 질렀다. 끝났다. 거지가 주제도 모르고 옥좌에 앉았군. 저놈은 오늘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해. 한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무모함을 넘어선 광기였다. 백수진과 이채원은 새하얗게 질린 채로 무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강민주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그저 지루하다는 듯 옥좌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연회의 진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끌어내. 당장 저 미친놈을 무대 아래로 끌어내. 권지혁의 광기, 어린 고함에 사대문벌 애샤의 다문파 소속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무대 위로 쇄도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이 거대하고 오만한 스캔들을 즐기려는 자들의 눈은 흥분으로 번뜩였다. 백수진은 숨을 참았고 이채원은 눈을 감았다. 한서연은 핸드백 속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 준비를 했다. 경호원들의 손이 옥좌에 앉은 강민준의 어깨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감히 네 안전이라고 멈추지 못할까. 천둥 같은 호령이 홀 전체를 울렸다. 닫혀있던 에메랄드 홀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그 누구보다 형형한 눈빛을 가진 전설의 명예 박시후 원장이었다. 그는 이런 사교 행사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은자 2인자였다. 홀 안에 있던 몇몇 고위 정치인들과 원로급 재벌 총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통령보다 만나기 어렵다는 자가 어째서 여기에 박시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군중을 해치고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권지혁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강민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홀 안에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전설적인 의성 이시영, 그 오만하고 고고하던 박시후 원장이 망설임 없이 양복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의 가장 깊은 전통절 다리을 올렸다. 봉가벤자 이 이수를 계승하신 사형 시숑께 분가 펀자의 아우 박시우가 무난히 늦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외쳤다. 감히 어느 천한 것들이 나의 사형을 모욕하는가. 정적.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형 저 거지가 박시우의 사형이라고. 권지혁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나 충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박시후의 저리차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남자가 임원들을 이끌고 폭풍처럼 홀 안으로 들어섰다. 여의도의 용 대한민국 언론계를 쥐고 흔드는 윤재혁 회장이었다. 그는 박시우처럼 예를 갖추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살벌한 기세로 무대 위로 직진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의 뺨을 그대로 후려갈기고는 강민준의 곁에 마치 충직한 장군처럼 섰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하얗게 질려있는 사대문벌의 후계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부로 윤재혁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의 미디어 그룹과 모든 계열사는
여기 계신 사대문벌 내 가문과의 모든 계약, 모든 투자, 모든 언론 파트너십을 전면 파기한다. 그것은 사교계의 절교 선언이 아니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비즈니스 세계의 사형 선고였다. 내 가문의 후계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윤재혁, 너 미쳤어. 도대체 왜? 권지혁이 비명처럼 외쳤다. 윤재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곁에 앉은 강민준을 절대적인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감히 나의 형님을,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유일한 은인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형님, 연 회장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의학계의 전설과 언론계의 황제가 동시에 한 남자를 위해 무릎 꿇고 방패가 되었다. 사대문벌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때 이 모든 사태에 주최자 종일그룹의 김 회장 곁에 있던 김가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님, 맞아요. 저분이에요. 명동에서 저를 구해준 제가 그토록 찾던 그분이시라고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만 보던 노회한 김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소란스럽던 홀은 물을 끼얹은 듯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이 나라 경제계의 진정한 원로였다. 김 회장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아무래도 깊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군. 노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가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권 도련님, 그대는 오늘 이 연회의 가장 명예로운 좌석을 모욕했네. 회장님, 저 거지 새끼가 감히 그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권지혁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김 회장은 웃었다. 아니, 자네가 그 좌석의 주인을 모욕한 걸세. 그는 몸을 돌려 옥좌에 앉아있는 강민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유일한 손녀의 목숨을 구해주시고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종일그룹 전체의 최고의 은인, 주이고 앤렌이십니다. 그가 홀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명예의 좌석은 처음부터 이분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이 벌레라고 불렀던 남자는 파티에 기생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이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사대문벌의 후계자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었다. 무대의 소란을 지켜보던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사교계의 손님이 아닌 NIS 요원의 자격으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여전히 앉아있는 강민준의 앞에 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팀장 한서연. 명동에서의 흑룡회 침투작전 당시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계의 성자, 언론계의 황제, 재계의 원로,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4개의 기둥이 모두 한 남자를 지지하고 나섰다. 사대문벌은 이제 파산이나 조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권지혁은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강민준이 마침내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홀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그는 울먹이는 권지혁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경악에 빠진 군중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무대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천장을 본 것이 아니었다. 홀 뒤쪽 구석 빨간 녹화 불빛이 깜빡이는 3번 보안 카메라. 그가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존재를 확인했던 바로 그 카메라. 권태만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그 렌즈를 정확히 응시했다. 첨단 기술을 통해 20년간 이어진 원수와 피해자의 눈이 마주쳤다. 멀리 떨어진 펜트하우스에 모니터 뱅크 앞에서 권태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구기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정체불명의 변수 하나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연회장에서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그리고 그 너머의 권태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자신의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가로 그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20년 만에 전하는 공식적인 사형 선고이자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강민준이 보안 카메라 렌즈를 향해 그 너머의 권태만을 향해 죽음의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홀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에메랄드 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생명을 잃었다. 비상 유도등이 몇 번 깜박이다가 이내 전문적인 사보타주에 의해 함께 죽어버렸다. 완벽한 어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 순식간에 심해의 밑바닥 같은 암흑 속에 잠겼다. 불불을 켜 정적을 깬 것은 패닉에 빠진 명사들의 비명이었다.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뒤엉켜 출입구를 찾았지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비상구가 전자적으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덫에 갇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들이 나타났다. 천장의 서비스, 해치 주방으로 통하는 대형문, 그리고 비상구. 모든 퇴로에서 검은 용의 가면을 쓴 자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명동의 잡배나 클럽의 경호원 따위가 아니었다. 완벽한 전술 장비를 갖추고 야간 투시경에 붉은 점을 번뜩이는 권태만의 직속살수 사쇼 집단 흥룡회 H.A. 롱후이의 정예 부대였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다. 첫 번째, 무대 아래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사대문벌의 후계자들. 권태만은 자신을 배신.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고 방금 몰락해버린 이들을 더 이상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부채가 되었다. 베타 타겟, 전원 제거, 흔적을 지워라. 두 번째, 한서연. NIS의 핵심 팀장. 그녀를 생포하는 것은 국가안보기관 전체를 협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알파 타겟, 생포. 저항시 다리부터 무력화한다. 흥룡회의 암살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야간 투시경 속에서 겁에 질린 명사들은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다. 아버지 안 돼 살려. 으악!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음을 깨달은 권지혁이 비명을 질렀다. 암살자의 총구가 그의 머리를 향했다. NIS다 모두 엎드려. 한서연이 어둠 속에서 외치며 테이블을 방패 삼아 응사했다. 그러나 그녀는 민간인을 보호해야 했고 적들은 오직 살육만을 위해 움직였다. 수적으로 완벽히 분리했다. 바로 그때 무대 위에 있던 강민준이 사라졌다. 모두가 암흑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강민준의 세계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저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진 그의 감각은 어둠 속의 모든 움직임, 모든 살기, 모든 호흡을 빛처럼 읽어내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 자신이 바로 어둠이었다. 권지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던 암살자의 머리 위로 강민준이 거대한 샹들리에의 구조물에서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암살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민준의 손이 그의 목뼈를 부러뜨리는 소리는 비명소리에 묻혔다. 침입자 옥좌에 있던 놈이다. 다른 암살자가 총을 돌려 난사했다. 그러나 민준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버려진 디너용 은제 나이프를 집어들어 암살자의 경동맥을 정확히 베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전장을 누볐다. 암살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최첨단 야간 투시경 속에서 타겟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동료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 그들의 목을 꺾고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들은 정의 살수였지만 지금 그들은 전설 속의 도깨비 귀신을 사냥하고 있었다. 민주는 사대문벌의 후계자들을 죽이려던 암살조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는 권지혁을 살려두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어야 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발치에 쌓인 시체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실신 직전에 이르렀다. 민주는 즉시 방향을 돌렸다.
한서연이 있는 곳, 그녀는 탁월한 요원이었지만 사방에서 좁혀오는 생포조를 상대로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섬광탄이 터지고 그녀가 잠시 시야를 잃은 사이 3명의 암살자가 그녀를 덮쳤다. 왼쪽, 셋, 암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연은 본능적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소리가 들린 반대편 자신의 왼쪽 어둠 속으로 권총의 모든 총알을 쏟아부었다. 큐 히역, 으악, 비명과 함께 3명의 암살자가 쓰러졌다. 그리고 강민준이 그녀의 옆에 섰다. 애엄호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학살이 되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전투 듀오가 되었다. 한서연이 현대 전술의 정점이라면 강민준은 고대 무술의 화신이었다. 그녀가 엄폐물 뒤에서 적의 화력을 유인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발을 묶으면 민준은 그 총성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적의 심장부를 도려냈다. 예글시 방향 둘, 처리했다. 그들은 대화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전술적 지원을, 그는 압도적인 무력을 제공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평생 훈련받고 상상해왔던 가장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백수진과 이채원은 이미 민준의 동맹들, 박시우, 윤재혁, 김 회장의 경호원들이 만든 방어선 중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공격은 실패했다. 흥룡회의 정예부대는 어둠 속의 유령에게 사냥당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암살자들은 공포에 질렸다. 토해각 토각하라, 임무 실패, 시월을 현장 지휘관이 후퇴를 명령하며 최후의 발악으로 연 회장 자체를 폭파시키려던 순간 강민준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지휘관은 흥룡회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였다. 그는 비명처럼 기합을 내지르며 흥룡살법 H.롱 사파의 가장 강력한 초식을 민준에게 날렸다. 그러나 민준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새 여인의 음기로 안정되고 복수심으로 불타는 내공을 실어 지휘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그의 양팔과 양다리의 모든 관절을 체계적으로 박살냈다. 그것은 빠르고 잔인하며 극도로 정확한 파괴였다. 지휘관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연 회장의 비상전력이 다시 켜졌다. 홀 안의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부서진 집기들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은 울부짖으며 구석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검은 용의 가면을 쓴 암살자들이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그 중심에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정장은 약간 흐트러졌지만 그는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채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총을 내린 채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것은 인간의 무력이 아니었다. 민준은 아수라장이 된 호를 무시했다. 그는 팔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는 흥룡회 지휘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민준은 오직 그 지휘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내 놈의 주인이 잠들어 있는 곳이 어딘지 말해라. 갈라 행사에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은 끝났지만 서울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백수진의 평창동 안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한서연이 이끄는 NIS팀이 외부를 통제하고 윤재혁과 김 회장의 세력이 언론과 정계의 후폭풍을 막아내는 동안 빌라의 지하 보안실에서는 강민준만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룡회 지휘관은 쇠사슬에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러진 팔다리의 고통 속에서도 광신도의 눈빛을 잃지 않았다. 죽여라. 회장님께서는 나의 충심을 기억하실 것이다. 내 놈 따위가 감히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절대 그분을 찾지 못해.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전통적인 고문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천무티안 우의 직계 계승자이자 인체의 기맥, 기모을 꿰뚫어 보는 자였다. 민준은 남자의 어깨에 있는 견정혈, 잔징쇠을 가볍게 눌렀다. 남자는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졌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혈관 속을 수만 마리의 얼음벌레가 기어다니며 살을 파먹는 듯한 영혼을 잠식하는 항이 한치가 느껴졌다. 차가워 멈춰. 민주는 손을 떼지 않고 이번에는 그의 내공을 아주 미세하게 주입했다. 한기는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했다. 아각 타타들어가 살려줘. 육체적 고통이 아닌 신경과 기맥 자체를 뒤흔드는 이질적인 고통 앞에 광신도의 의지는 몇 분도 버티지 못했다. 남산타워, 엔서울타워 꼭대기, 그곳에 회장님의 천룡각 티안롱께 이 있다. 아무도 못 들어가. 생체인식 중화기로 무장한 사병들. 넌 엘리베이터에 닿기도 전에 죽을 거야. 강민주는 원하는 답을 얻자마자 남자의 혀를 눌러 기절시키고 지하실을 나섰다. 빌라의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 백수진, 그리고 이채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갈래에서의 충격과 아드레날린은 사라지고 이제 냉혹한 현실만이 남았다. 백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산타워군. 예상은 했지만 최악의 요새야. 권태만이 서울시와 맺은 특별보안계약은 사실상 치외법권 영역을 만들어줬어. 정면으로는 못 들어가. 한서연이 동의했다. NIS도 공식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곳을 공격하는 건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권태만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정치권의 비호 세력이 우리를 먼저 칠 겁니다. 그들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그들 모두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강민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천만 개의 불빛 아래 도시의 심장부인 남산이 거대한 용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2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것을, 그의 가문 고대 무학과 우괴쇼의 명맥을 지키던 강씨 일족, 권력의 눈이 멀어 가문의 비급을 노린 반개 혈족의 배신. 당시에는 일개 자금줄에 불과했던 권태만이 그 배신과 손을 잡고 흥룡회를 창설한 과정. 그리고 일가 전체가 몰살당한 그날 밤, 어린 자신에게 실험적으로 주입된 악마의 낙인 혈화인 엑시의 후어인,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신을 거두어 지리산에서 복수를 가르친 스승 천무진인. 그의 목적은 단순히 권태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문의 뼈와 피를 양분 삼아 자라난 거대한 악의 조직 흥룡회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가 긴 이야기를 마쳤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나를 도왔소. 내 곁에 더 머무는 것은 당신들의 목숨을 거는 일이야. 여기서 멈추고 떠나. 그의 선언의 거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세 여인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남자의 힘과 인맥,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절망까지 모두 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가장 연약해 보였던 이채원이었다. 떠나라고요. 그녀가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강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내 조카가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내 배우 인생도, 내 목숨도 당신이 구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건 당신의 길이라고요. 권지혁이 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고 저 괴물들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 했어요. 이건 이제 내 싸움이기도 해요. 푸스. 백수진이 조소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웃기지 마. 떠나. 그리고 권태만에게 이 강남을 통째로 바치라고. 그놈은 몇 년째 내 구역을 삼키려고 발악해왔어.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저놈의 목을 칠 기회가 생겼는데 혼자 가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그녀가 박시우가 불렀던 호칭을 흉내내며 씩 웃었다. 사형님, 남산에는 요란한 소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이 강남의 밤을 움직이는 건 나 백수진이야. 마지막으로 한서연이 나섰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고뇌하던 그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NIS 신분증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공식적으로 NIS는 남산타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닥칠 겁니다.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당신에게 목숨을 빚진 여자고 흥룡회에게 내 모든 팀원을 잃은 팀장이요. 그녀가 귀에 꽂힌 인이어를 가볍게 두드렸다. 앞으로 3시간 동안 나의 공식적인 모든 통신은 두절될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목숨을 빚진 나의 개인 전술팀은 지금 남산타워의 외부 네트워크 보안망과 통신 시스템 위성 감시망을 교란시키기 시작했어. 그녀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15분의 창문 윈도우를 열어주지. 그 안에 끝내. 그 이후엔 당신 혼자고 공식적으로 난 여기 없었어. 그것은 맹세였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의 복수를 완성하는 지휘관들이었다. 통신망을 통해 윤재혁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형님, 제 미디어 팀도 준비 끝났습니다. 백수진 대표가 소동을 일으키는 즉시 남산 인근의 대형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 가짜뉴스를 송출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모든 경찰력을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한 팀장님의 팀에게 완벽한 사이버 공격 커버를 제공할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다. 정치, 경제, 언론, 그리고 암흑가가 총동원된 완벽한 연합 전술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세 여인을 보았다. 자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필요했던 존재들. 그러나 그녀들은 이제 단순한 음기의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의 안정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그의 승리를 설계하는 동지들이었다. 20년간 그를 짓눌렀던 지독한 고독감이 처음으로 사라졌다. 그는 세 여인을 향해 난생 처음으로 깊은 존경을 담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그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여전히 싸우러 가는 것은 그 혼자였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었다. 빌라 밖 백수진이 준비해둔 검은색 슈퍼바이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서울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백수진의 부하들이 설치한 오래된 빌딩이 계획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렸다. 모든 긴급 구조 신호가 그곳으로 향했다. 윤재혁의 방송 채널은 일제히 남산 인근 테러, 의심물질 발견이라는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팀은 남산타워의 철벽 보안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다. 강민주는 엔진 소리 사이로 헬멧 속 통신을 들었다. 한서연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시의원분,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시작이요. 행운을 빌지. 강민주는 바이크의 스로틀을 끝까지 감았다. 엔진이 포효하며 검은 야수는 도시의 심장 어둠에 잠긴 남산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산타워의 하층부는 윤재혁의 미디어 공작과 백수진의 물리적 소동으로 인해 완벽한 혼돈 상태였다. 모든 경찰력과 소방 인력이 강남의 가짜 폭발 지점과 남산 입구의 허위 화학물질 누출 사고 현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사이 강민주는 그림자가 되었다. 14분 남았어. 헬ms 속 인이어에서 한서연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다. 중앙 엘리베이터는 비활성화됐어. 생체 인식 장치는 내 팀이 루플룹 영상으로 교란 중이오. 놈들이 하드웨어 재부팅으로 내 해킹을 무력화하기 전까지 북쪽 3번 외부 서비스 통로로 침투해야 해. 강민주는 바이크를 버리고 철조망을 넘어 서비스 통로의 입구에 섰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오르는 타워가 아닌 통신 장비와 기계실로 이어지는 수직 통로였다. 그는 자물쇠를 맨손으로 부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그는 중력을 거스르며 케이블과 철골 구조물을 발판 삼아 수직의 통로를 달려 올라갔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속도였다. 수백 미터를 순식간에 주파한 그는 마침내 최상층부 천룡각
티엔롱 계으로 통하는 서비스 해치를 맨손으로 뜯어냈다. 그가 발을 디딘 곳은 지상이 아니었다. 서울의 하늘 그 자체였다. 채원용각. 권태만의 펜트하우스는 인간의 거주지가 아니었다. 수천억 대의 고미술품과 겸재정선의 진품 산수화가 걸린 벽은 그 안쪽에 티타늄 합금 장갑을 숨기고 있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반짝이는 통유리창은 방탄을 넘어 미사일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유리였다. 이곳은 호화로운 요새였다. 그리고 그 요새의 주인은 침입자를 환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준이 발을 디딘 거대한 홀 중앙.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권태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천룡위 티안롱웨이, 권태만의 사병이자 흥룡회의 가장 어두운 창조물들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어떤 자는 팔 전체가 번쩍이는 기계의수로 대체되어 있었고, 어떤 자는 목덜미에 녹색의 약물이 주입되는 튜브를 꽂고 있었다. 금지된 약물과 불법적인 생체공학으로 강화된 괴물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권태만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침입자 확인, 제거하라.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와 함께 12명의 천룡이가 동시에 민준을 향해 쇄도했다. 이것은 갈래서의 학살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였다. 그들은 빠르고 강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계의수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오고 약물에 중독된 자가 야수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강민준은 그의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 그는 더 이상 힘을 아끼지 않았다. 스승 천무진인에게 전수받은 천무신권 티안 우션첸의 파괴적인 힘이 요새 내부를 뒤흔들었다. 그는 강화 의수를 날린 자의 품으로 파고들어 내공을 실은 주먹으로 그 기계팔을 역으로 박살내고 가슴을 관통했다. 약물에 취해 덤벼드는 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관절을 부수고 척추를 끊었다. 유리가 깨지고 수백억 원짜리 도자기와 그림들이 전투의 여파로 찢겨나갔다. 강민준은 20년간 쌓아 올린 복수심을 폭발시켰다. 그러나 적들은 끈질겼다. 그가 셋을 쓰러뜨리면 남은 9이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들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그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를수록 억눌려 있던 몸속의 악마가 다시 깨어났다. 혈화인 애셰호인, 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적들의 살기 피냄새, 그리고 20년간의 원수인 권태만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사실이 저주를 폭주하게 만들었다. 시야가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하지만 사장에서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의 이성을 붙잡는 낯이 있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3명의 여인이 그를 지켜보며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수놈지체와의 공명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이성이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저주는 폭주했지만 통제권을 잃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검은 불길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분노의 포효이자 힘의 해방이었다. 강민준은 혈화인의 고통스러운 불길을 그대로 끌어올려 자신의 내공과 뒤섞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는 붉은 잔상이 되어 괴물들 사이를 누볐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강화된 육신이 터져나갔고 기계 장갑이 종잇장처럼 찢겼다. 마지막 남은 천룡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민준의 발길질에 맞아 거대한 통유리창에 처박혔다. 우직근, 서울의 야경 전체를 담고 있던 방탄유리에 거대한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전투는 끝났다. 홀은 파괴되었다. 값비싼 집기들과 인간이었던 것들의 잔해가 바닥에 뒹굴었다. 강민준은 그 폐허의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혈화인의 불길이 다시 안으로 스며들며 그를 극도의 피로감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제 단 하나의 문만이 남아있었다. 거대한 조각이 새겨진 티크나무 문. 권태만의 내실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문이 소리 없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방금 전의 지옥 같은 홀과는 정반대로 그곳은 극도로 단순하고 고요한 다실
차시이었다.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발 아래 서울의 야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낮은 다도상 앞에 한 남자가 정조하고 앉아 조용히 차를 다리고 있었다. 권태만, 그는 포효하는 악당도 무술의 달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값비싼 비단 한복을 입은 깡마르고 나약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다. 철사 안경 너머의 눈은 학자처럼 보였다. 강민주는 20년간 자신을 불태웠던 원수의 앞에 섰다. 그의 온몸이 억눌렀던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다. 이 자가 그의 가문을 불태우고 그의 삶에 저주를 심었다. 권태만이 끓어오르는 찬물을 따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잔인한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미소였다. 기다리고 있었네, 강민준 군. 그의 목소리는 갈대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다. 강민준의 분노는 이미 말을 넘어선 영역에 있었다. 20년이다. 내 놈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오늘 치르게 해주마. 그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남은 모든 내공과 혈화인의 검붉은 불길까지 끌어모아 하나의 살초 차오를 만들었다. 이 건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그러나 권태만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숨겨진 무기를 꺼내지도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찻잔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너무 늦었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권태만은 그 기묘하고 조롱하는 듯하며 어딘가 가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혈화인의 불길을 머금은 강민준의 파괴적인 손바닥이 그의 얼굴을 향해 로켓처럼 돌진하는 그 순간까지도 강민준의 손바닥에서 터져나오는 20년간의 분노와 혈화인 시의 호인의 불길이 응축된 일격이 권태만의 얼굴을 덮치기 직전 모든 것이 멈췄다. 민준의 손바닥은 노인의 이마 몇 인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를 막아선 것은 권태만의 무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만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한마디였다. 나는 우공을 모르네. 민준의 붉게 물든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이것은 함정인가 최후의 발악인가. 거짓말 마라. 교짓말. 권태만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가느다란 어깨가 들썩였다. 내 평생 무기라고는 주판과 계산기뿐이었는데 내 손은 피가 아니라 잉크만을 묻혀왔다네. 그는 자신의 가느다랗고 노인의 반점이 가득한 손을 들어 보였다. 그곳에는 무공을 연마한 자의 굳은 살이나 기운의 흐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약한 노인이었다. 내 놈이 아니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의 부모님을 죽이고 나에게 이 저주를 심은 자가 민준이 포효했다. 권태만이 찻잔을 내려놓고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물론 기억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건 내가 아니었네. 자네의 가문이었지. 그는 충격에 빠진 민준을 바라보며 진실을 쏟아냈다. 자네의 작은 할아버지, 강민철. 기억하는가, 강민철. 본가의 어마어마한 재능에 가려져 평생을 2인자로 살아야 했던 방계 방시여의 야심가. 가문의 비급과 막대한 재산을 모두 원했던 것은 그였어. 그는 외부의 용병들, 훗날 흑룡회라 불리게 된 자들을 고용했지. 나는 그저 자네 가문이 운영하던 무역회사의 격리사원 HEGC에 불과했다네. 강민철이 용병들에게 줄 자금을 횡령하고 세탁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야. 그날 밤의 학살은 강민철의 반란이었다. 권태만은 그저 돈을 만지는 하수인이었다. 그럼 혈화인은 그것도 강민철의 작품이었지. 권태만은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용병들이 가져온 이국의 사술 시에수이었네. 그는 가문의 비급과 그 사술을 결합해 절대적인 힘을 얻으려 했지. 그리고 자네는 순수한 본가의 혈통을 가진 마지막 실험체로 그 저주를 선물 받은 게야. 자신의 조카에게 말이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20년간의 복수가 그 방향을 잃었다. 하지만 강민철은 어리석었어. 권태만이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두 가지 힘을 억지로 삼켰고 결국 내공이 역류해 몇 년 뒤 고통 속에서 미쳐 죽어버렸지. 모든 이가 죽었다. 배신자도 용병들도 가문의 사람들도 단 한 사람만 빼고 매운지가 가라앉자 나만 홀로 서 있더군. 권태만이 미소 지었다. 모든 비밀 장부 훔친 비급의 조각들, 그리고 흥룡회라는 무시무시한 이름과 함께 말일세. 나는 그저 그 모든 죄악을 상속받았을 뿐이야. I just inherited the sin. 그는 무공을 몰랐기에 강민철처럼 폭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회계사답게 그 거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천마그룹이라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무력과 공포를 신화처럼 부풀렸고 사람들은 그가 만든 허상의 공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허수아비이자 꼭두각시의 왕이었다. 민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분노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적인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채웠다. 20년간 그의 삶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목적, 그의 모든 고통의 이유. 그 모든 것이 한낱 회계사의 야망을 위한 무대장치에 불과했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시작하기도 전에 허무함이 그의 영혼을 덮치는 순간 그의 몸이 그를 배신했다. 삶의 목적이자 분노의 대상이 사라지자 그 분노를 먹고 자라던 혈화인이 갈 곳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숙주 강민준 자신을 태우기 위해 저주가 그의 심장을 향해 역류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시야가 다시 붉어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 섰다. 그러나 그가 홀로 있던 20년 전과는 달랐다. 그의 의식이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세계의 차갑고 맑은 기운이 그를 붙잡았다. 수십 킬로미터 밖 안개에서 그를 기다리던 세 여인의 기운이었다. 한서연의 굳건함, 백수진의 냉철함, 그리고 이채원의 따뜻함. 그들의 수놈지체는 더 이상 불길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와 하나가 되었다. 인과 양양, 얼음과 불. 강민준은 깨달았다. 혈화인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힘이었다. 그의 분노가 그 힘을 독두우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세 여인의 기운이 새로운 균형을 맞추었다. 불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를 태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단전에 고요히 자리 잡았다. 어둡고 파괴적이던 불꽃은 모든 것을 품은 맑고 강력한 황금색 내공으로 변형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저주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힘의 주인이 되었다. 강민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붉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온전히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권태만은 이 모든 변화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신에 가까운 변화였다. 이제 어쩔 텐가? 노인이 물었다. 모든 것을 알았으니 이제라도 이 무의미한 늙은이를 죽여 복수를 완성하겠는가? 민준은 권태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오직 연민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아니, 민준은 몸을 돌렸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 당신은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이 진 빚을, 당신이 망가뜨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갚아야 할 것이다. 민준이 말을 마친 순간 천룡각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암살자가 아니었다. 한서연이 이끄는 NIS 전술팀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옥좌에 앉은 권태만을, 그리고 고요하게 서 있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떨고 있는 노회한 황제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권태만, 당신을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죄목으로 체포합니다. 몇 달 후, 겨울,
눈 덮인 지리산 천왕봉. 강민준이 스승 천무진인과 마주 앉아 명상하고 있었다. 불길이 사라졌구나. 스승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민준이 눈을 떴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균형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은 온전히 저의 일부입니다. 복수는 끝났다. 허나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지. 이제 어찌할 것이냐.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서울이 보였다. 그는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시각 서울. 백수진은 강남의 어둠 속에 남은 흑룡회의 잔재들을 무자비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이채원은 윤재혁의 지원을 받아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한서연은 권태만의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권 숙청 작업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는 저의 감옥이었습니다, 스승님. 강민준이 말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복수하는 대신 제가 얻은 것들을 지키러 갈 시간입니다. 그는 스승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새로운 새벽을 향해